마지막에 했던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교환계약 사례에서 시가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교환계약 체결했다가 갑이 5월 1일 날 1억 5천 받고 팔아버렸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방법은 금액은 얼마? 두 가지. 하나는 1억 5천, 하나는 5천. 1억 5천짜리 손해배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보배상.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원래 표현을 쓰냐면 손해배상 채권은, 청구권은 원래의 채권, 아까 같으면 소유권 이전 채권, 원채권의 연장 또는 변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원채권의 변형. 원채권 아까 물건 받는 거였죠. 물건 받는 거, 요게 1억 5천 받는 거, 요거 바뀌는 거, 변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때 아까 인정이 되는 거였냐면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불가능해졌을 때 인정이 됐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느냐? 이행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 이행 불능 됐을 때 그때 청구하는 게 그걸 안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변형 되죠? 여기 변형. 요게 바로 전보배상. 요거는 언제 인정이 되는 거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근데 참고로 아까 갑하고라고 자, 이렇게 교환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4월 1일 날 그런데 5월 1일 날 천재지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천재지변을 이야기합니다. 뭐 낙뢰라든지 그 다음에 지진. 그걸로 이 건물이 전부 다 붕괴가 돼버렸다. 그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요건 안 됩니다. 요건 안 된다. 왜냐하면 갑한테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이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라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건 지가 1억 5천 준다고 하니까 그냥 벽한테 팔아버린 거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서는 아니 벼락 맞은 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잘못했다고 얘가 손해배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행불능일 때 책임 있는 사유,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물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이행불능이고 전보배상. 그 다음에 연장이란 건 뭐냐면요. 아까 우리 교환계약 체결하고 나서 가령 6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제 날짜에 이행을 못 해가지고요. 뭐 7월 1일 날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면 제 날짜에 이행을 못하고 이행이 지체가 되었죠. 지체했다. 그래서 요때 연장. 요거를 지연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직접 우리 판례에서도 쓰는 표현이고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역시 됐던 부분입니다. 지연배상이라는 것은 원채권의 연장이다. 그리고 언제 나오는 것이냐? 이행 지체에서.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할 수 없게 된 거. 지체라는 것은 날짜 어긴 거. 제 날짜에 못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 개념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권리변동 후 유형에서 변경, 내용 후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적 변경을. 근데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 자, 먼저요.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에 토지가 있는데 을이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토지 사가지고 소유권 취득하고 짓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 정도 여력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빌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 쓸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갑이 소유하고 있으면 갑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쪽 아까 사용 수익할 수 있었던 이쪽을 이렇게 을이 떼받는 겁니다. 떼받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갑의 동그라미는 또 쪼그라들어가지고 양적 변경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지상권. 토지 이용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은 역시 갑이죠. 떼준 사람이니까 일부를 이전해 준 사람은 갑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지상권자가 되고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병하고 매매하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렇게 됐을 때 병이요. 야 이거 내 거니까 너 나가 라고 했을 때 가능하겠는가? 주인 바뀌면 물권자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물권자는 쫓겨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대비를 해가지고 만약 똑같이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려 썼다. 빌려 쓰는데 임대차를 해가지고 빌려 썼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임차권을 갖게 되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지상권은 아까 저당권처럼 물권이고 요거는 채권입니다. 채권. 그 상태에서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병이 너 나가 하면 을은 땅 빼줘야 되는가? 땅 빼줘야 된다. 땅 빼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물권과 채권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다시 한번 물권이라는 것은요. 요 토지의 사용 가치를 이 사람이 직접 지배를 해가지고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물건,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인 밖에도 쫓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을은 요거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물권하고 채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권의 객체, 이건 뭐냐면 물건입니다. 물건. 지상권의 객체, 요건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채권의 객체는 뭐냐면 이거는 요 용어는 알아두시죠, 여러분.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급부가 뭐냐면 채무자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처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절대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채권은 요 채무자한테 특정한 행위, 급부를 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채권의 상대방은 채무자일 수밖에 없고 이제 민법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권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가장 큰 특성, 물권의 가장 큰 특성, 요거를 굳이 화살표로 나타내자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근데 요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급부를 청구하는 거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수평하게 돼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거. 요게 그 특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냐면 자기 채무자인 갑에게만. 다시 한번 임대차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당사자의 일방이 요 목적물을 을한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을 하고 을은 갑한테 차임을 지급하게 할 것을 약속을 하면 임대차가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채무자한테 약속 지켜라. 너 나한테 사용 수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사용 수익권, 여기 임차권입니다. 자기 채무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다. 주장한테. 병은 을의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무런 약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주인이 바뀌면 나가라 하면 을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뭘로 해결하느냐? 둘 간에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손해배상해라 라고 해서 손해배상 맡겨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지
쫓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통산하고 달리 중요도가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622조 1항에서는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채무자인 갑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대항력이 생긴다. 앞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단어고 수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를 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라는 애가 요 임차권을 등기를 했다. 등기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이때는 땅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부동산 임차권을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을의 임차권에 내용이 바뀌나요? 뭐 임차 기간이 길어지나요? 차임이 싸지나요? 아니죠. 요 힘이 생기는 거. 요 힘이 생기는 거. 그래서 결국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파워업입니다. 파워업. 힘이 세어지는 거. 힘이 세어지는 거. 이거를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한다. 네. 그래서 이처럼 대항력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작용 후 변경 후 예로서 들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가령 아까 우리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1억 원을 빌리고 다음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 을이 저당권자. 그런데 자금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요. 물론 을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금액을 빌릴 수도 있지만 가령 을이 대출 한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금융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한테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으면 결국 누가 더 앞서느냐?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1억을 가량 빌리고 여기서는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변제기가 돼가지고 요 1억 원을 변제를 하게 되면 요거는 그냥 결론만 나중에 저당권 사기라고요. 요 저당권은 없어집니다. 소멸한다.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그대로 2번으로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민법은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 여기에 소멸해가지고 순위가 1번으로 올라갔을 때 뭐 이율이 세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역시도 힘이 세어졌다. 파워업이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부른다. 다시요.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멸은요. 절대적 소멸하고 간단한 개념입니다.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 같은 경우에는 갑이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아까처럼 천재지변, 낙뢰 그러게 되면 물건이 없어져 버리니까 소유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요거를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하고 매매하고 등기 넘겨주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했죠. 건물은 말짱하죠. 네, 요거를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자 요렇게 낙뢰가 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물건이 멸실됐다고 합니다. 소유권은 소멸한다? 그럼 다시요. 요 그림으로 잠깐 와가지고 자 병이 1번으로 순위 승진이 됐습니다. 1번으로 순위 승진이 됐다. 그러면 병은 이제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5천만 원짜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요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꽝 됐습니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병의 저당권은. 다시요. 이쪽. 물권, 소유권.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번에 병은 사람에 대해서 5천만 원짜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쪽을 떼받아가지고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벼락 꽝 해가지고 저당권의 객체인 물건 자체가 멸실돼 버렸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한다.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물건 자체가 없으면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말을 못하는 것처럼 물건 자체가 없으면 내가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그게 말하면 그 값어치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벼락꽝 하고 했을 때 병의 값에 대한 5천만 원짜리 채권은요. 소멸합니까? 소멸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돈 못 받았는데. 돈 못 받았는데. 그래서 요 부분들도 약간씩 표현만 달리해가지고 전부 다 저희 기출에 나온 겁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소유권도 저당권도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갑이 병한테 돈을 갚은 건 아니니까 이 채권은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권리의 변동의 모습들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권리 변동의 원인,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간단합니다. 이거는 권리 변동의 원인. 아까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니 매매 계약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물들이 발생했나요? 대금 채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채권, 권리가 발생을 했죠.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지배하는 법칙이 인과법칙이죠. 인과법칙. 원인이 있어서 요것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돼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고 똑같습니다. 법학도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용어만 잠깐 바꿔가지고요. 요거를 요건이라고 부르고 요 결과를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 앞에다가 법률 요건이다. 다음 법률 효과다. 요 단어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요 결과는 권리 변동의 원인이니까 요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된다. 결국에는 이 법률 효과라는 것은 권리 변동이고 다음에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요 매매 계약이 원인이 돼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권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 요건은요 2층이고요. 다음에 법률 요건은 3층입니다. 3층.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1층이 있어야 되겠죠. 그 1층을 뭐라고 하느냐?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사실. 그러면 법률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2층인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이야기해요. 부품. 가령 매매계약은 아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체결된다고 그랬냐면 갑이한 청약의 의사표시, 의리한 승낙의 의사표시, 요게 합치가 돼가지고 매매계약이라는 자전거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 앞바퀴, 뒷바퀴 부품들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험상의 의미는 별거 없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하면 그건 옵니까 X입니까? 번지수를 물어보는 거죠. 청약의 의사표시는 몇 층에 삽니까? 1층이니까 법률 사실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청약이 법률 요건이다 라고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요것만 딱 지금 딱 그거 의식만 해두시고 이러한 청약의 의사표시나 승낙의 의사표시는 1층에 산다. 1층에 산다. 되셨나요? 요 바퀴들 앞바퀴, 뒷바퀴 요게 합쳐져 가지고 매매 계약이 되니까 매매 계약을 이루고 있는 요 바퀴들 하나하나 요것들은 1층에 살고 이게 합치가 돼서 이루어진 요 매매 계약 얘가 2층에 사는 거고 매매 계약이 원이 돼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1층, 2층 한 번만 옆으로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1층, 2층, 3층 그러면 1층이 법률 사실, 2층은요 법률 요건 다음에 3층은 법률 효과. 법률 요건 2층에는 몇 명 살까요 여러분? 2층 2층이니까 2명 살아줘야 되겠죠. 2층이니까 2명 삽니다. 그래서 누가 사냐면 법률 행위하고 다음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이 삽니다.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저희 시험 범위는 법률 행위라고 했습니다. 법률 행위. 처음으로 요렇게 법률 행위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법률 행위.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법률 행위의 종류 해가지고요. 법률 행위의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다양하게 분류가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류 중에 하나가 행위의 종류.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행위는 다시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자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리고 요거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서비스 형태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것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두 문자로 해가지고요. 유제포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철이. 유제포씨하고 동철이가 여러분 혹시 이경규 아저씨 아시나요? 함께 줍시오. 무슨 라면 만들었습니까? 꼬꼬면. 애들은 거기에 자극 받아가지고 상추면이라는 라면을 만들었는데 지들이 이 라면을 만들어 놓고도 상추면 스프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요걸 먹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재채기를 합니다. 근데 재채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쉬 하고 재채기를 합니다. 재채기한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은 두 문자로 해가지고 유제포씨, 동철이는 상추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수프에 알러지가 있어서 해취 하고 재채기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요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요렇게 다음 계약은 아까 바퀴 2개였죠. 바퀴 2개. 그래서 계약은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요 동그라미가 뭐냐? 바로 의사표시를 이야기합니다. 의사표시. 아까 물건 사고 팔 때 판다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자기 의사를 지금 밖으로 외부로 표시했죠. 요거를 의사표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도대체 법률행위는 뭐고 의사표시는 뭐고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도대체
어떠한 관계에 있고,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안 나옵니다.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씩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뭐냐? 아주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물권법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 물권법 총칙과 각칙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총칙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적어두고, 그 다음에 각칙에서는 개별적인 그 물권들 개별적으로 규칙을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봤던 물권이 소유권이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권은 모두 다 시험범위인 게 아니라 질권. 질권은 뭔가요, 여러분? 원빈 아저씨 직업이 뭐였습니까?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 아저씨. 전당포. 그러면 전당포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맡기고 1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원빈 아저씨는 그 카메라에 대해서 질권이라는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힌트는 드렸으니까 원빈 아저씨의 전당포에가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카메라가 전부 다 화재로 멸실돼 버렸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물건이 멸실돼 버리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 소실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소실되었다. 화재로 멸실되었다. 그러면 원빈 아저씨의 질권은 소멸한다? 네, 물권이니까. 다시요. 아까 건물을 가지고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는데 건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은 소멸하고 채권은 그대로 있고 다음 소유권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발견했냐면 이처럼 총칙, 각칙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여기에 한 방에 적어두자는 겁니다. 한 방에. 그래서 물권의 멸실. 이거는 물권 공통의 소멸 사유다.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해두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에다가 소유물이 멸실하게 되면 소유권은 소멸한다. 지상권의 목적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런 단어들을 적을 필요가 없죠. 됐나요? 그래서 총칙, 각칙 구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한 방에 그냥 해결해버리면 조문을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를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웬 뜬금포로 요걸 이야기를 하느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령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약 있죠. 계약이 법률행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약이. 자, 그러면 이번에 갑하고 을하고요,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 그런데 을은요, 갑한테 속아서 전철역이 들어선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시가보다 훨씬 높게 1억 원을 두고 산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지금 뭘 한 거냐면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을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대금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110조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랬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를 해버리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어져 버린다. 여기에 민법 총칙이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럴 수도 있죠. 갑소의 물건이 있는데
을이란 애가 갑한테 속아서 훨씬 비싸게 차임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을은 이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을한테 속아서 을이 갑한테 속아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러려고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모두 다 이렇게 계약인데 아까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러면 결국 이처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인 민법 총칙에 사기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딱 한 방만 적어버리면 여러 방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임대차 이런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만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거는 일상생활하고는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전혀 무관한 개념인데 공통점을 뽑아내는 겁니다. 전부 다 동그라미가 들어있다. 동그라미.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 만들고 요거를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처럼 사기당했다.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어느 정도 공부되셨을 때 법률행위 개념, 뭐 의사표시 개념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법률행위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그냥 도구들입니다. 도구들. 사건을 쉽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민법 조문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 그 정도만 그냥 해두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방금 법률행위 속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있었으면 이 효과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표시된 의사대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 중에 뭐 핸드폰을 잠깐 보다가요 과실로 그냥 앞에 차를 하나를 박았습니다. 근데 그 차가 외제차여가지고요 수리비가 한 8천만 원 나왔다. 제가 물어줘야죠. 그게 바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8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것은 제 의사에 따른 건가? 아니면 의사와 무관한 건가? 저 돈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한테 8천만 원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요 법률 규정은 의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의사와 무관. 이게 바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의 차이고 실질적으로 수험상으로 의미는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밖에 없다. 네. 그 정도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이 요 법률 요건, 요게 바로 권리변동의 원인.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무슨 말이냐.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일정한 전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럴 때 독일 사람들은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라고 다짜고짜 따지는 게 아니라 1단계와 2단계를 나눠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통과가 됐을 때 2단계를 따져봅니다. 그러면 1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효력 요건이다. 또는 유효 요건이다.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다양한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타임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계약 자체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있냐 없냐, 존재 부존재, 존재 부존재. 계약이 체결되느냐, 이것은 있냐 없냐, 요거를 따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해가지고 1단계가 통과가 되면 2단계에 와가지고 존재하는 이 계약이, 체결된, 성립하는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 그러니까 유효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효과 발생 내지는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무효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따지는 건데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2단계가 바로 유효냐 무효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지금 제가 적을 때 사기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개념정의 유효하다. 요거는 효과 발생. 효과가 바로 권리 변동. 거기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다음에 무효이다. 이거는 효과 불발생. 당사자가 원하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단은 효과 발생. 일단은 유효, 취소하면 무효. 취소하면 무효. 그럼 여러분, 이건 수험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 취소할 수 있다와 무효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 무효다는 말은요, 갑하고 을하고요, 어떠한 약정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을은 갑한테 1억 원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갑은 어떤 의사표시를 했냐면요, 을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이 병을 세상에서 소멸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뭘 한다는 거냐? 그러면 이 약정은 유효 무효? 갑은 을한테 요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니까 무효. 무효니까 아예 권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한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보십시오. 가령 갑이 을한테요 사기를 쳤습니다. 야, 곧 전철역이 들어선다더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해가지고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속아서. 그러면 이떠한 경우에 우리 법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러냐면 사기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라고요? 일단 유효. 그러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발생한다. 그리고 을한테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취소권을 주는 거고 이 권리를 행사를 해서 취소하느냐 마느냐는 권리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을이 한번 대보십시오. 얘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전철역에 들어선다고 해서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두세 달 지났더니 실제로 전철역이 들어선다네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면은요, 이거 취소해가지고 무효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요거 1억 주고 소유권 받겠습니까? 소유권 받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유효, 취소하면 무효. 취소하면 무효.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와 무효라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하늘하고 땅 차이. 그걸 알고 있는지는 우리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물어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왜 이처럼 1단계, 2단계를 나눴을까? 1단계, 2단계를 나눴을까? 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이요. 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을요, 친구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별한테요, 야, 내 이 노트북 $100에 살래? 라고 했더니 우리 알았어. 나 그 노트북 항상 마음에 들었으니까 $100에 살게. 적어진 건 갑 을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막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유학생들. 그래서 갑은 미국 유학생. 다음 을은 홍콩 유학생. 그래서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얘는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요 $100를 미국 달러로 생각합니다. 미국 달러. 다음에 을은 홍콩물을 먹었기 때문에 홍콩 갔다 온 놈이 해가지고 홍콩 달러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을이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취소할 수 있겠는가? 취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려면은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죠. 외형적으로 보면 $100로 합치가 돼 있는 것 같지만 갑은 미국 달러로 청약을 했고 을은 홍콩 달러로 청약을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의식적 불합이다. 의식 못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불합이다. 또는 숨은 불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합이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나요? 안 됐나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바로 그겁니다. 저기 1단계, 2단계, 즉 유효냐, 무효냐, 좀 더 큰 범위로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해도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몇 단계의 문제다? 2단계의 문제다. 2단계의 문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했나요? 안 했나요?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의 취소라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는 두 번 나왔는데, 판례는 아니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다툼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합의라는 단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다음은 이제 판례입니다. 자, 갑이 누구냐면은요, 횟집 사장님. 요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횟집 사장님. 여러분이 을입니다. 고객. 그래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횟집에 가가지고 횟감을 사는 겁니다. 횟감을 산다. 그래서 사람이 좀 많으니까 우럭, 광어부터 사야죠. 광어 한 마리, 광어 2마리. 다음 우럭 한 마리, 우럭 2마리. 이렇게 4마리를 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4마리를. 청약 의사표시를 했겠죠. 그런데 횟집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손님, 요 우럭 일은 잘못 고르셨네요. 이거 맛이 간 우럭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요? 라고 했더니 탱크에서 수족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요 우럭 일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땅바닥에. 날씨도 더운데 거의 10여 분 도당을 바닥에서 바닥바닥 버리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우럭 일은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마리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럭 3마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 식당으로 들어가서 횟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횟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한 분이 한마디를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찝찝해집니다. 어쩌면 기분이 찝찝해질 수 있을까요? 친구가 야 우럭 1하고 우럭 2하고 바꿔치기 하면 회로 다 썰어져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찝찝해집니다.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횟집 사장님한테 요 우럭 1은 절대 우리 밥상에 올리지 마라. 콜. 이게 바로 뭐냐?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겁니다. 되셨나요? 절대 우리 밥상에 올리지 마라. 제외 특약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횟집 사장님이 누구였냐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장 싱싱한 우럭을 골랐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뜨내기 손님이고 요 우럭 1은 단골 손님을 주려고 여러분한테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사기쳤죠. 그러면 을은 매매 대상에서 요거를 제외하기로 했던 이 제외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시험 질문입니다, 이게. 제외 특약만을 더 정확하게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X.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취소 한 해 만에 하는 것은 1단계의 문제다, 2단계의 문제다. 2단계의 문제다. 우럭 1에 대해서는 계약이 있다, 없다? 우럭 1에 대해서는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 없으니까 취소 이야기라는 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고등법원에서는요, 요거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요거는 취소 문제라는 건 발생할 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럭 1, 이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였겠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일단 감으로만 저렇게 1단계, 2단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고등법원은 1단계, 2단계를 구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나 대법원은 그게 아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일단 계약 자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취소다,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 판례는 올해 정도는 다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쪽 판례는. 그래서 이 판례는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판례를 읽어보시게 되면 같이 읽으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자체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판례 형태의 문제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단계, 2단계를 닮는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고 쉬고 하나만 더 판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립요건, 효력요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